8월 1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입추였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처서입니다. 광복절에 태풍이 하나 지나간 다음에 제가 8월 16일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제 귀에 가장 먼저 들렸던 소리는 바로 귀뚜라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내가 매미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더니 열대야도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가을 하니까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여러분들 2018년도 장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우 힘들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가을에는 우리가 가을에는 수확을 한다. 뭐 그런 계절이지만 증시에서는 사실 이번에는 수확을 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수익적으로는 수확을 하지 못하지만 멘탈적으로는 뭔가를 챙길 수 있는,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가을에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실 수 있으실지, 아마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놓고 지금 현금 꽉 잡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갖고 계신 현금이 엄청난 수확이라는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제가 개뿔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아는 종목들만 매매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황 같은 경우는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허접하고, 워낙 장난질들을 해대고, 뭐 그래서, 저는 시황과, 즉, 증시와 매매는 분리시켜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국내 증시 상황, 뭐 오늘은 어떤 업종이 올랐고 특징주가 뭐고 뭐 어떤 종목의 전망이 어떻고 이런 방송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타이밍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장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른 시장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너무나 확연하게 시황이 심플했다면 이번 주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렵다고 봤던 이유가 역시 광복절을 끼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오늘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고민하는 내용을 댓글에다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최근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기획방송 들으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8월 16일 오늘 주식을 사야 되나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죠. 최근 들어서 너무 시장이 심플해졌어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5시 전에 방송 원고를 다 준비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시가 땡 되면 5시 한 15분 정도가 되면 뉴스핌이라는 언론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다우지수가 얼마 올랐고 나스닥이 어떻게 됐고 이거를 쭉 정리하는데 8월 16일 금요일 날 아침에는요. 5시에 미국 증시가 끝나자마자 한 5분 정도 됐는데 뉴스핌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거 없었거든요. 예, 별거 없었던 증시다 보니까 어쩌면 그 기자분이 나머지 원고 다 적어두고 다우지수 종가 S&P 나스닥 요것만 아마 기록해서 올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이 너무나 뻔한 내용들, 근데 그 뻔한 내용들이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돌아가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증시가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요, 8월 15일 날 목요일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장이 열리자마자 전일 하락을 만회하고자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 수세가 유입된 거겠죠. 그러나 지금 워낙 투심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특히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툭툭툭툭툭 빠지면서 25,3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급격하게 음봉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더니 바로 반등해서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엔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를 좀 축소해서 잠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8월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죽기 살기로 플러스로 만들었어야 되는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가 25,3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면 만약에 그 상태로 마감되어 버리면요.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25,000포인트가 붕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심이 매우 위축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15일 뉴욕 증시는 플러스로 전환시켰어야 되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플러스였고요. 나스닥은 힘이 좀 딸렸죠. 힘이 좀 딸렸습니다. 지난주 증시와는 정말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 뉴욕핌이라는 언론에서 뉴욕 증시가 마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뉴욕 마감 시황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시황에서 그렇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트럼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원고를 준비하는데 나오는 기사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에서 그 회동이 열리게 된 계기, 네, 그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햄프셔의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트위터에다가 만나고 싶다는 글을 올렸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한 10분 만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그 일이 가장 흥미로웠다. 그리고 트위터는 나에게 엄청난 소통의 도구이며 세상으로 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짜 내세울 게 없나 보다. 정말 할 얘기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인데, 그죠? 8월 중순인데 6월 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 이후에 판문점으로 날아와서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까지 몇 걸음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마치 엄청난 일처럼 지금 다시 이제 회고하는 거죠. 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게 없구나. 할 얘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중국이 좀 길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0.39% 상승, 나스닥이 0.09% 하락, S&P가
0.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3.40달러, 0.2% 상승해서 1,531.2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엇갈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된 어떤 발언들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 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웠고요. 미국 경제 지표도 잘 나온 건 잘 나오고 못 나온 건 못 나와서 도대체 미국 경제 어떻다라는 거야. 뭐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상승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76센트, 1.4% 하락해서 54.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경제 지표가 잘 나왔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 자, 거기에다가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제 유가를 전해드릴 때 마치 우리가 최근 공포물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도깨비, 구미호 이런 귀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검은 그림자가 엄습해서 그 집을 이렇게 감싸서 악령이 그 집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국제 유가의 큰 악재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 그리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해결은 아니고요.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그 우려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유가가 막 하락할까봐 그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사우디와 오펙이 뭐 추가적으로 감산하는 뭐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그나마 지금 유가 시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처절하죠. 예. 그냥 저는 요즘에 그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나 이렇게 보면서 드는 감정은요, 처절해요, 처절해. 예. 눈물 겹도록 처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매물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8월 12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악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물며,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쓰리는 지금, 뭔 경기 침체가 미래지향적이야. 무슨 뭐 미래진행형이야.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는 현재형, ING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전문가들은 미래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개똥 같은 소리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대.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닌가 보네? 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쓰리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차트를 쭉 펼쳐놓고 매물대를 딱 클릭하면 매물대 그래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물대가 무서워요. 그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참 진짜 애쓰죠. 그런데 그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건 지금 장세에서는 세력들밖에 없거든요. 개별주 종목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이슈나 증시나 종목들이나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절할 정도. 예. 근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뭔가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지. 제가 가끔씩 주식시장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중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중력의 법칙이 주식시장에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종종 비유해드리는 것이
비둘기가 이륙할 때, 아니 비둘기가 아니죠. 예, 비행기가 이륙할 때, 로켓가 우주로 날아갈 때, 예, 그거는 분명히 중력을 거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로켓도 땅에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것처럼 결국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중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논리로, 그 이론으로 주식시장에 접목시켜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면 이 하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주식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돈보다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이 유입이 돼서 증시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증시에 유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월가에서 아르헨티나라 같은 그런 신흥국에 투자한 펀드가 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냈다. 뭐 영국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펀드가 뭐 3분의 1 토막 났다. 최근 하락한 증시에서 뭐 하루 만에 증시가 몇 조 증발하고 뭐 세계 갑부가 하루 만에 날린 돈이 얼마다. 시가총액이 얼마큼 날아갔다. 그만큼 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앞으로 증시를 더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국제 유가는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오펙과 사우디 등의 산유국 등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있고, 자, 경제 지표는요. 7월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0.1%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을 깨고 부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조업 생산이 0.4% 감소했거든요. 앞서 지난달에 발표된 6월달 산업 생산은 처음에는 5월달 대비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0.2% 증가됐더라. 돈다방 미스터리에서는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없다. 이것은 변함없는 게 아니라 부진한 거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녀석은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가 안 되는 녀석입니다. 결국 정지, 일시정지, 멈춤이란 단어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둔화되는 거예요.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9천 건이 증가해서 22만 건이 됐다. 전문가들은 21만 4천 건 정도 예상했는데 6천 건 더 나왔죠.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 하면 이번 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왔으나 기준선 30만 건보다는 아직까지 현저히 밑에 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고용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7월달 소매 판매는요.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3%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됐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3.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7월달에 4.3에서 8월달에 4.8로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는 7월달에 21.8에서 8월달에 16.8로 하락. 이렇게 지역적으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필라델피아 지수가 엇갈리게 나왔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앞서서 어떤 때는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경제라는 녀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손가락에 끼면 반지가 됩니다. 발목에 끼면 발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처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그 시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가 있죠. 뭐 PMI 지표도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지표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매 판매라는 녀석은요.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로는 포함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매 판매는 연준이 야 우리 이번에 금리 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지표도 갖고 와봐. 그랬을 때 연준이 소매 판매는 보지 않습니다만 소비국가인 미국에서 보여지는 이 소매 판매는 미국의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미국이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언제라고 볼까요? 한 작년, 한 1년 전? 예,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이랬어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우와, 미국 경제 좋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와도 속된 말로 지랄들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요. 소매 판매가 오히려 못 나오면 그래. 소매 판매가 부진했으니까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소매 판매가 부진했는데 증시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매 판매가 잘 나와도 에휴, 소매 판매 저까지 거 잘 나오면 뭐해?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소매 판매가 못 나오면 뭐 더 심각하겠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거죠. 미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하게 해드리는 얘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시장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소매 판매 하나만으로도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좋은 건데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막 인상하는 거 아닐까? 연준이 막 금리를 인상하면 증시 안 좋을 텐데 이렇게 활용이 됐다면 어느 순간부터 소매 판매가 못 나오면 소매 판매가 못 나왔으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그럼 증시가 좋겠구나. 이렇게 해석됐다가 지금은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와도 이 경기 침체, 즉 이 유동성이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이렇게 엇갈리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뭐 사람을 지배하고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어떤 청취자님께서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트럼프라는 한낱 인간이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에 겪어봤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어느 선까지는 컨트롤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다가 얼마 갚고 그래서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아 나갑니다. 뭐 대출받은 곳이 8군데건 9군데건 한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한 푼도 밀리지 않게 그날 딱딱딱딱딱딱 갚아 나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자금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자금 관리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빚 돌려막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돌려막다가 돈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대출받아서 결국 또 돌려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 지금 상황 괜찮아.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 상황이야 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출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서 어쨌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대출 받은 그 날짜에 그 금액을 아주 정확하게 입금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내 자금 되게 잘 운영하고 있어. 나는 신용불량자가 안 될 거야. 나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어. 라고 안도할 겁니다. 그리고 안도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2008년도에 그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제가 운영하면서 저도 그랬었어요. 투자하신 분들한테 정해진 날짜에 수익금이라는 걸로 해서 다 입금시켜주고 그런 상황들 전개하면서 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후배를 보면서 대출을 받아서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그 대출 받은 금액으로 열심히 그 다른 곳을 연체하지 않고 갚아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의 어떠한 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마치 인간이 아직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어 라고 보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쓰리가 봤을 때는요, 경기 침체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연준은 아직까지 적정 금리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 금리의 의미가 뭐냐? 그럼 그 적정 금리라는 것도요, 결국 인간이 정해놓긴 하는 겁니다만 인간이 그런 적정 금리를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연준이 적정 금리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뭐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2019년도에 뭐 2번 혹은 3번의 금리 인상을 계획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즉 연준이 얘기하는 적정금리는 지들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경기를 부양하고자 푼 돈을 적정금리가 이만큼 정도까지 될 정도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시장에 풀린 돈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해서 이제 회수하는 그 기준이 바로 적정금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연준은 2008년도에 시장에 풀린 그 유동성을 제대로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2016년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연준은 자기들의 플랜을 깨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돈을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잡았어야 된 유동성의 어떤 고삐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삐를 풀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경기 확장세가 이렇게까지 더 확장된 이유가 그때 고삐를 풀어줬기 때문입니다만 그게 결국 지금 부메랑이 돼서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유동성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뭐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가 뭐 중국에서 이미 금융위기가 터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더니 아니면 뭐 경험상 느끼는 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니까 우리 또 프랭글스 치즈님께서 5월 달에 바오상은행, 7월 달에 진저은행, 8월 달에 헝펑은행이 파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좀 대신 전하고요. 뭐 제가 감일 수도 있고요. 예, 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누워서 마치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 그래 중국은 파산이 오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어쨌든지 세계 돌아가는 거를 다 하나씩 체크하고 있잖아요. 물론 방송에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프랑스, 독일, 기타 등등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더 이상 인간은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은행의 파산 부분도 맞는 얘기지만요. 미쓰리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작년 초인가요? 중국의 그 회사채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1년 미만 회사채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 여러분들 그 신용불량자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시중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갚지 못해서 파산하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 돈이 아니라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는데 그거를 못 갚아서 파산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다수예요. 그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1년 이상 된 회사채는 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걸러서 관리한다니까요. 근데 365일 미만 회사채는 관리를 안 해요.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354일 정도 되는 그 1년 미만의 회사채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는요. 빵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제가 앞서서도 어떤 전문가가 뭐 왜 미쓰리는 뭐 친중 반미냐, 왜 뭐 중국은 왜 미국은 경기 지표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뭐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중국은 뭐 조작이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라 걔네는 그냥 공산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커버할 겁니다. 만약에요. 다른 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그냥 중국 내 그냥 이렇게 금융위기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뚱땅뚱땅뚱땅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국 저러고 있죠. 아르헨티나 지금 난리 났죠. 뭐 홍콩은 정치적으로 또 저렇게 됐죠. 미국도 엉망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요. 이탈리아, 그리스, 하다못해 우리나라 이 버블이 꺼지는 거는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과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자,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